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사원입니다. 작년 말 시리아에서는 이슬람주의 반군이 아사드 가문의 54년 철권 통치를 무너뜨리고 13년 동안 계속됐던 내전을 끝냈습니다. 아사드 정권을 몰아낸 알샤라 대통령은 온건 정책을 표방하면서 서방의 제재 해제와 관계 개선을 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제사회는 시리아가 제2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정권이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인지 시리아는 최근 기독교인 여성 장관을 기용하는 등 변화의 폭을 넓히고 있고 5월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도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시리아가 국제사회 무대에 무사히 복귀할 수 있을지 잠시 후 글로벌 이슈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는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립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지난 3월 28일 진도 7.7의 강진이 발생했던 미얀마 현지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3주 휴전을 선포했던 군사정부는 반군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고 있고요. 피해 지역에는 폭우까지 내려서 구조활동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세한 소식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4월 7일 월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합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9일로 예정된 상호 관세 부과를 미루거나 유예할 가능성이 없다면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도 조정의 과정이라면서 견뎌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신 회의론자였던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미국 장관이 홍역 확산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MMR 백신이라면서 백신 접종에 대한 입장을 바꿨습니다. 케네디 장관은 과거에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등의 의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해 논란을 불러왔었는데요. 홍역이 계속 확산하고 환자의 97%가 백신 미접종자로 나타나면서 보건장관 책임론이 커지자 백신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분석됩니다. 올 들어 지난 3일까지 미국에선 22개 주에서 총 607건의 홍역 감염 사례가 확인됐는데요. 집단 발병 사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란이 중동의 이웃 국가 오만을 통해 핵 협상을 진행하자는 입장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이에 동의할 경우 곧바로 핵 협상과 관련한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건데요. 트럼프 정부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을 막고 핵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란에 강도 높은 경제 제재를 부과하는 최대 압박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또 최근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에게 핵 협상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 2개월의 시한을 제시했었습니다. 주요 7개국 외교부 장관들이 타이완 주변에서의 중국군 군사 훈련과 관련해 우리는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무력이나 강압 등 일방적 행동에 반대한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 G7과 국제사회는 타이완 해협 전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서 양안 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길 계속 장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충격으로 비트코인이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미국 동부 시간으로 6일 오후 4시 기준 비트코인 한 개가 24시간 전보다 4.1% 내린 79,548달러에 거래됐는데요. 앞서 오후 2시 47분쯤엔 하루 전보다 4.99% 내린 78,625달러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다음 날인 3일부터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8만 달러 선을 넘나들다 6일 들어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한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로 정리한 국제사회 소식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손을 떼라 hands off. 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반대하는 시위가 5일에 미국 전역과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 이어졌습니다. 네. 시위의 제목이 바로 손을 떼라라는 의미인 hands off였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1월에 취임한 이후 최대 규모의 반 트럼프 시위였습니다. 이번 시위는 시민권 단체, 노동조합, 성소수자 옹호단체, 참전용사단체 이렇게 150여 개의 민간 단체들이 주도를 했는데요. 50만 명 이상이 참가해서 미국 전역에서만 1,200건 이상이나 집회와 행진이 벌어졌습니다. 네. 시위대들이 한 주장은요. 연방 정부 조직 축소와 연방 공무원 대폭 감축, 글로벌 관세 드라이브, 이민자 추방, 다양성 정책 폐기, 대러시아 유화 기조를 철회하라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미국 외에도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독일 베를린 같은 유럽의 주요 도시에서도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와 국내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네. 앞서 2일에 상호 관세 발표가 되면서 그 충격 때문에 월가에서 이틀 연속 폭락 장세가 이어졌는데요. 총 6조 6천억 달러, 약 9,652조 원 이상의 시가총액이 증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뉴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아침 우리 네. 주가도 많이 폭락하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는 지금 관세 전쟁을 강행하겠다 이런 네. 뜻을 밝히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도 이렇게 우려가 나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제가 관세 정책으로 더 강해질 것이다. 이것은 경제 혁명이고 우리는 이길 거다. 버텨내라. 쉽지 않겠지만 마지막 결과는 역사적일 것이다. 우리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또 한 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자리와 기업들이 지금 전례 없는 수준으로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미 5조 달러, 약 7,300조 원 이상 투자가 들어왔는데 이 수치가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폈습니다. 근데 지금 주요국하고도 외교적 갈등이 많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정부 고위 당국자들도 오늘 또 한 번 이건 단기간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 정책은 강행한다라는 뜻을 재확인을 했는데요. 특히 러트닉 상무장관이 9일부터 발효되는 상호 관세와 관련해서 연기란 없다.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50개국 이상이 협상을 하자고 접촉을 해왔는데 이거 봐라. 이 모든 나라가 우리를 속여왔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냐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는데요. 또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충격파가 큰 것에 대해서는 베선트 재무장관 역시 이건 조정되는 과정이다. 번영을 위한 장기적인 경제 기반을 구축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공화당 경합주 의원들 사이에서 이 관세 때문에 내년 중간 선거가 네. 걱정된다. 그렇습니다. 이런 목소리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2년마다 435명의 하원 의원 전원을 새로 선출을 하고요. 6년 임기의 상원 의원은 3분의 1이 교체되기 때문인데 특히 경합주가 그러면 위험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이 관세 조치로 지금 단기적인 고통이 발생하는 데 이어서 인플레이션까지 오면 내년 11월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은 완패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네. 특히 경합주에 있는 공화당 의원들이요. 유권자들로부터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우려된다라는 압박을 굉장히 크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가 트럼프에 앞섰던 주가 네브라스카 주인데요. 네. 이곳의 돈 베이컨 하원 의원은 네브래스카 주민들은 무역 적대감이 아닌 자유무역 협정을 원한다라면서 관세 정책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우려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낮기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내놨는데요. 6일에 로이터와
입소스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관세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37%에 불과했습니다. 네. 지난달 31일 CBS의 여론조사에서도 64%가 행정부가 물가를 낮추는데 충분하게 집중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월스트리트저널이 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반대한다는 의견이 1월에는 46%였는데 4월에 54%까지 높아졌습니다. 또 JP모건이 올해 미국의 경기 침체가 발생할 가능성을 지금 60%로 상향 조정한 상황인데요. 네. 근데 이 와중에도 강행한다라고 트럼프 행정부가 나오는 건 대통령은 내년에 선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행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의원직이 왔다 갔다 하는 의원들에게는 굉장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현장의 목소리를 듣게 그렇습니다. 되니까요. 네. 자기 의원직이 날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합주 의원들은 관세 문제를 더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이미 민주당은 이제 물가 상승이 온다 하면 중간 선거에서 중요 쟁점으로 그렇죠. 삼겠다. 파고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이 점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 경제계 인사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특히 측근이죠. 머스크 테슬라 CEO도 관세 책사 역할을 하고 있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 제조업 담당 고문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과 미국은 관세가 사라지도록 상황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지금 완전히 행정부와 다른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지금 IT 기업의 CEO들, 금융계 리더들도 트럼프 대통령 사저로 이번 주말에 몰려가서 설득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국제 비상경제 권한법을 근거로 관세 전쟁을 시작했는데 실제로 경제 비상사태가 올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네.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변하지는 네. 않을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펭귄이 정장은 입었지만 고맙다고 하지 않았다. 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트럼프 행정부가 2일자로 10%의 상호 관세를 발표하면서 남극 근처에 있는 호주령의 외딴 서민 허드 맥도널드 제도를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이를 두고 온라인에서 각종 조롱, 밈, 그러니까 인터넷 유행 콘텐츠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이 허드 맥도널드 제도가 무인도입니다. 사람은 안 살아요. 근데 여기에 펭귄들만 사는데 관세를 관세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전방위적으로 그냥 무대책적이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밈이 쏟아지고 있는 곳이 머스크가 소유하고 있는 SNS X입니다. 네. 그래서 허드섬과 맥도널드 제도에서 관세에 항의하는 전례 없는 시위가 발생했다. 주민들이 관세에 반대에 봉기했다라는 밈이 올랐는데요. 그 네. 주민들은 펭귄들입니다. 펭귄이 시위하고 있군요. 네. 다른 밈을 보면 펭귄 한 마리가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의자에 서로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네. 근데 펭귄 말풍선에는 우리는 미국과 무역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벤스 부통령 말풍선에는 네. 고맙다고 말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렇게 꾸짖는 내용이 담긴 건데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 갔을 때 이렇게 고마움을 모르는 게 아니냐라고 비난을 했잖아요. 그걸 그걸 또, 빗대서 조롱을 예. 했습니다. 또 다른 밈에서는 펭귄이 갈매기들에게 테슬라 차량을 조준해서 배설하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이 담겼는데 역시 테슬라 CEO를 공격한 그런 그렇겠죠. 밈이고요. 예. 트럼프 대통령의 무인도 관세 기사에 이제 댓글들이 줄줄이 달렸는데 네. 펭귄들은 정장을 입었지만 고맙단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도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빗댄 얘기고 그렇죠. 펭귄들이 북극곰에게 펜타닐을 밀수하고 있고 미국의 보조금을 충분히 오랫동안 받아왔다. 폭스뉴스 알림 깨어있는 펭귄들 참. 폭로 극지의 새들이 극좌 아젠다를 전파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줄줄이 아니, 달렸습니다.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발하죠. 네. 그래서 러트닝 상무장관에게 바로 이런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무인도에 이렇게 부과한다는 게 말이 그렇죠, 되느냐. 이거는 좀, 네. 그 이유를 알려달라 했더니 목록에서 빠지면 미국을 대상으로 차익 거래를 하려는 국가들이 그 나라를 거쳐서 우리에게 제품을 팔 수 있다라고 답을 했는데 그 나라에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왜 이런 대답을 했는가 네. 이걸 좀 분석을 해보면 이 허드 맥도널드 제도에 10%의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됐는데 네. 무인도인데 세계은행 수출 자료를 보니까 2022년에 미국이 이곳에서 이름이 없는 회사 제품을 우리 돈으로 20억 원가량 수입한 것으로 기재가 됐답니다. 그래서 가디언의 분석에 따르면 네. 이 선정물이 실제로 이 무인도에서 출발한 게 아니라 네. 허드 맥도널드 제도와 이름이 비슷한 미국 회사의 주소가 잘못 기재된 것 같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걸 정확하게 좀 확인을 안 해보고 일단 무인도에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밈이 지금 네. 여러 가지 밈이 그렇습니다. 탄생하고 있네요. 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떨어진 깃발. 네,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예측 불가능한 외교 정책이 지금 세계 각국에서 지정학적으로 불안감을 키우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젊은 세대들 가운데서 군입대를 기피하는 분위기가 각국에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랑 정전 평화 협상을 강행하면서 유럽 국가들이 본격적으로 군사 재무장에 나섰는데요. 문제는 군인 숫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이게 실현되기가 조금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네. 특히 대표적인 국가가 독일입니다. 독일 정부가 2022년 이후 지금까지 한 160조 원을 국방력 강화에 투입했는데 청년들이 입대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독일 육군이 모집한 신병 4명 중에 1명이 6개월 안에 전역을 했거든요. 이렇게 젊은 신병이 줄어드니까 독일군의 총 병력 숫자가 18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군 평균 연령이 2021년에 33.1세였는데 작년에 34세로 또 높아졌고요. 네. 그래서 독일의 한 프리랜서 기자인 올레 뉴맨이 최근에 나는 왜 조국을 위해 싸우지 않으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책을 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 외국에 점령당하면 삶은 엉망진창이 되겠지만 죽는 것보단 그 편이 낫다 뭐 이런 주장을 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영국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도 군에 입대할 뜻이 없다라는 젊은 층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영국 Z세대를 대상으로 해봤더니 단 10%만 전쟁이 났을 때 입대하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근데 2004년에 똑같이 물어봤을 때는 22%가 입대한다는 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고 영국 Z세대는 20년 전보다 조국을 자랑스러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갤럽이 전 세계 성인들을 대상으로 작년에 조국 수호 의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입대해서 응전을 하겠다라고 답한 선진국의 시민 비율이 개발도상 국가에 비해서 크게 낮았습니다. EU 전체는 32%였는데요. 일본은 9%로 최저치를 기록했고요. 네. 미국은 상대적으로 응답률이 높았는데 41%로 과반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반면에 중동의 평균은 73%, 인도도 76%로 좀 높은 좀 반대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네. 전문가들은 특히 선진국의 청년층에서 이렇게 응전 의지가 약화된 원인을 십수년간 누적된 경제 불안과 정치적 혼란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택 월세가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고통을 받는데 지금 젊은 층의 국가에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지 않게 됐다. 이건 당연하다. 이거는 기득권층이 잘못한 것이다라는 지적이고요. 다만 깃발이 결집하는 효과는 유사시에 기대할 수는 있겠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네. 이 깃발 결집 효과라는 게 국가적 위기에 맞서서 국민이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현상을 뜻하는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입대 안 한다라는 게 있지만 이렇게 뭔가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응집할 수도 있다는 건데 대표적인 나라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좀 그 우크라이나도 비슷한 그런 입장을 보였었는데 침공 이후에 뚜렷한 항전 의지를 보이는 쪽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싸우고 싶은 의지도 그렇습니다. 생길 텐데 내 삶이 지금 너무 청년층이 팍팍하니까요. 너무 힘들고 네. 고되다는 얘기겠죠. 다음 키워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가 저희 KBS의 대표 프로그램입니다만 네. 물어보지 마세요네요. 네, 딥시크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지 마세요인데요. 이 딥시크의 생성형 AI가 악성 소프트웨어, 화염병 제작 방법 같은 거를 알려주는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네. 일본의 한 보안 업체가 이 악성 소프트웨어 이렇게 분석가가 있었는데 범죄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유도하는 내용의 지시문을 한번 넣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이 딥시크의 생성형 AI가 R1 모델인데 악의가 있는 목적에는 사용하지 말아주세요 라면서도 악성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하지만 똑같은 질문을 오픈 AI의 챗 GPT 같은 다른 생성형 AI에 입력했을 때는 대답을 거부한 걸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또 미국 사이버 보안 업체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도 이 R1에게 화염병 제조 방법을 물려봤더니 알려줬다라는 건데요. 이 업체의 조사팀은 지시문에 전문적인 지식을 넣을 필요도 없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문제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딥시크가 생성형 AI를 시장에 서둘러서 투입하기 위해서 안전대책에는 공을 들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딥시크가 낮은 개발비로 챗GPT에 버금가는 성능을 구현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개인정보
정보가 중국 국내 서버에 저장이 되고요. 중국 정부의 불리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었는데 이 전문가들은 악용될 위험성이 높은 AI가 늘면 범죄에 사용될 우려가 있다. 업계 전체가 대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조언을 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고 재팬 노플고 재팬. 네. 우리가 많이 재팬에 갔었잖아요. 네, 애니셔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제 애니 많이 지금 강세를 1,000원이 띠고 있습니다. 넘었더라고요. 못 가겠어요. 네, 이제. 그렇습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가 그 엔고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오버 투어리즘에 따른 지역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숙박세랑 관광지 입장료도 대폭 인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2025년 2월 기준으로 숙박세를 도입하고 있는 지자체가 이제 10곳인데요. 여행객이 묵는 호텔의 경우 1인 1박에 3만에서 4만 원 수준일 때 우리 돈으로 4,800원부터 9,600원까지의 숙박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10곳인데 앞으로 지자체가 30곳으로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주요 도시는 현재 관광세를 최대 10배 인상한다라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도 벚꽃 시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대표 성들도 입장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오사카 성과 나가노현의 마스모토 성이 4월 1일부터 입장료를 최대 2배 인상했습니다. 그래서 오사카 성은 기존에 어른이 600엔 한 6,000원 정도였는데 지금 12,000원 우리 돈으로 이렇게 이 정도까지 올랐어요. 마스모토 성은 현재 700엔이었는데 이제 1,200엔에서 1,300엔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출국세 명목으로 징수하는 국제관광 여객세도 현행 1,000엔이었는데 이게 3,000엔에서 5,000엔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에 이제 일본의 온천 지역들도 고강도 제한 조치에 들어갔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주요 온천 중에 하나인 사가현의 우레시노 온천이 이 경우인데 수심이 워낙은 평균 50m였대요. 근데 네. 이게 작년에 39.6m로 4년 새 20%나 줄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본의 지방 정부들이 당일치기 입욕 금지 조치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부 온천은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심야 운영을 중단했고요. 성수기에는 숙박객이 아닌 외국인의 입욕 자체를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역시 온천수가 부족한 건 많이들 몰려가시기 때문인데 이 정도였군요. 네, 작년에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숫자가 네. 3,680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는데 네. 특히 온천 지역의 관광객들이 많이 집중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물이 점점 부족해지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네. 듣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페스티벌의 노래 Out of My Head 전해드립니다. Sometimes I feel like I am drunk behind the wheel of possibility, however it may roll. Give it a spin, see if you can somehow factor in. You know there's always more than one way to say exactly what you mean to say. Was I out of my head or was I out of my mind? How could I have ever been so blind? I was waiting for an indication. It was hard to find. Don't matter what I say, only what I do. I never mean to do bad things to you. So quiet, but I finally woke up. If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코스피가 미국발 관세 전쟁 여파로 폭락 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전 한때 매도 호가를 5분 동안 정지시키는 사이드카도 발동됐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오늘 오전 5대 금융지주 회장 등과 함께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미국의 관세 부과로 어려움을 겪을 기업에 적시에 자금을 공급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개헌안을 발언해 대선 때 국민투표를 붙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을 준비할 당 선관위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대위원장을 인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내란 문제를 개헌으로 덮으려 시도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개헌 논의 전에 1호 당원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즉각 출당 조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개헌의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공감하지만 내란 종식과 내란 세력 일소가 우선이라면서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는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독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통령 선거 일정을 공고할 전망입니다. 대선일은 6월 3일이 유력한 가운데 총리실은 대통령 선거일은 현재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통신원 취재 수첩, 오늘은 강진이 발생했던 미얀마 현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미얀마 양곤대학교에서 세종학당 운영하시는 부산외대 미얀마어과 천기홍 특임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강진 발생 오늘이 11일째인데 현재 상황 어떤지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 3월 28일 지진 당시 저는 최대 도시인 양곤에 있었는데요. 네. 지진은 양곤에서 북쪽으로 600km 정도 떨어진 미얀마의 중부 내륙 지역인 사가인과 만달레이, 그리고 만달레이에서 남쪽으로 300km 가량 떨어진 행정 수도 네피도와 인근 지역에서 진도 7.7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네. 이 강진은 대부분의 건물을 붕괴시켰는데요. 현재 미얀마 군사 정권에서 발표한 사망자 수는 3,500여 명, 부상자 수는 4,700여 명, 실종자는 200여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내전으로 인해서 접근이 제한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집계로는 보기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사상자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진 당일에 그래도 600km 정도 떨어져 있어도 뭐 워낙 강진이어서 양곤에서도 느껴지셨던 거죠? 예. 네, 그 상황 좀 알려주시면요. 예, 당시 저는 대학 건물 3층에 있었는데요. 네. 심한 흔들림으로 인해서 서 있기 어려울 정도의 현기증을 느꼈고 가까스로 짐을 챙겨서 대피했는데요. 네. 대피 후에도 한동안 떨림은 지속됐습니다. 만달레이에 계시는 지인분과 어렵게 연락이 닿아서 전해 들은 바로는 네. 현재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내용보다 더욱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진원지인 사가잉 지역은 건물뿐만 아니라 도로가 갈라진 것을 넘어서 거의 찢어졌다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고 네. 이곳은 내전 지역으로 접근도 어려운 상황이라 붕괴된 건물에 매몰된 실종자 수색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발견되는 인원은 모두 사망한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쏟아지는 사망자 시신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현재 화장터에서는 시신이 밀려서요. 외부에서 나무를 쌓아놓고 화장을 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특히
현재 3월과 4월이 가장 혹서기로 네. 한낮 40도를 웃도는 폭염과 밤에는 30도를 오르는 열대야 시기인데요. 네. 강진으로 단전 단수 상황까지 겹쳐서 더욱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시신 부패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재민들은 도로에 임시 천막을 설치하고 노숙을 하는 상황인데요. 그저께 밤에는 강풍과 강한 폭우가 동반하면서 천막들도 다 날아가는 바람에 더욱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비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도 빠르게 전파될 상황에 노출되어 우려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기온도 높고 너무나 열악한 지금 상황인데 지진 피해 지역에 우리 교민들이 어느 정도나 계셨었나요? 상황이 어떤지도 함께 전해주시죠. 예, 우리 교민분들은 만달레에서 70분 가량이 계시는데요. 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고 네. 대사관에서 지정해준 한국 식당에 모여서 겨우 버티고 계시다가 4월 3일 우리 대사관 영사팀의 도움으로 먼저 20명 가량 현재 양곤으로 대피를 했습니다. 네. 남아 계신 분들은 그곳에서 생계를 이어가던 분들이라 차마 못 떠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미얀마 군사정부가 22일까지죠. 3주 동안 임시 휴전에 들어간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그 약속은 좀 지켜지고 있는 건가요? 현재 미얀마는 내전 상황에서 그 반군사 정부 세력에 대한 무차별적 공습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공습은 지진 피해 지역까지 포함됐는데요. 네. 지진 이후에도 군사 정권은 53차례나 공습을 이어왔고 지난 2일 3주간 임시휴전을 선포했지만 현지 독립 언론에 의하면 이후에도 16차례나 공습을 이어간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네. 자, 국제사회의 도움이 정말 절실한 상황인데 어떻게 좀 미얀마에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네. 국제사회 도움의 손길. 예, 네. 현재 미얀마를 가장 앞장서서 도와주는 나라는 정치 외교 행보를 함께하는 중국과 러시아인데요. 네. 물자 지원과 함께 구조대를 가장 먼저 파견해서 구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인도, 싱가포르, 캐나다 등에서도 구조대와 의료진을 파견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다만 대만 구조팀들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인식해서인지 입국을 불허해서 발길을 돌렸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현재 유엔 등 국제단체에서도 지원을 약속했고요. 우리 외교부에서도 200만 불의 지원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네, 내전에 자연재해까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인데 국제사회의 관심이 사실은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만 좀 쏠리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요. 교수님, 그 미얀마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고 계신데 청취자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4년 전 쿠데타 당시에 전 세계가 미얀마 사태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한 전폭적인 지지와 후원이 있었는데요. 네. 아마 한국에서도 강진 피해로 인한 모금 활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미얀마는 폐쇄된 상황에서 그 모금의 용처가 투명하지 못한 취약성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원 속도겠습니다. 현재 미얀마와 같이 재앙에 가까운 강진의 피해의 경우에는 부상자 치료를 위한 약품과 이재민들에게 전달될 구호품이 가장 급한 상황입니다. 네. 현재 상황에서 최선은 미얀마 내에서 공식으로 활동하는 유엔 난민기구를 통한 도움이 가장 확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에 유엔 난민기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미얀마 미얀마 지진 캠페인을 찾을 수 있는데요. 네. 그쪽을 통한 후원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직접적인 구호 물품이 전달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네. 어려운 곳을 도와주는 것은 참 좋은 선행입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정확히 전달될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주시고요. 네. 이러한 방법을 주변에 많이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엔 난민기구 홈페이지에서 미얀마 지진 캠페인 찾으시고 도움의 손길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미얀마 양곤에 계십니다. 부산외대 미얀마학과 천기홍 특임 교수 통해서 미얀마 상황 살펴봤습니다. 올해는
내전 끝에 출범한 시리아 과도 정부가 지난 3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기독교인 여성 장관을 기용하는 등 시리아의 다양한 종교, 민족, 소수파까지 포용해서 국제사회에서도 비교적 좀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죠. 오늘 5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만나서 첫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에서 오늘은 시리아 상황 자세히 살펴봅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 그 3월 말에 있었던 개각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주실까요? 네, 지난 3월 29일이었죠. 시리아의 아메드 알샤라 임시 대통령이 과도 정부 확대 내각의 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23명의 장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뭐 외무장관, 국방장관 같은 요직에는 알샤라 대통령의 측근들이 이제 그대로 유임이 됐는데 네. 유일한 여성 강요로 힌드 카바왓 사회노동부 장관이 발탁이 돼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그 밖에 그 알 아사드 전 독재자의 지지 세력인 알라비족 출신의 야롭 바르드가 또 교통장관으로 임명돼서 좀 이색적이었고요. 네. 또 이슬람 소수종파 신자인 아문가드 바르드가 농업장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각의 특징을 보면은 시리아 내의 다양한 종교, 민족, 소수파 또 정치 세력을 아우르는 개각이다라는 평가를 받아도 무방한 것 같습니다. 네. 이 과도 정부 내각은 최소한 5년 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난해 말에 알샤라 임시 대통령이 시리아가 지금 오랜 전쟁으로 거의 인프라가 파괴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시 다 회복을 하고 또 아사드 가문의 어떤 독재 뭐 이런 거에 물들었던 제도 기관들을 다시 좀 개편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하면서 5년간의 국가 재건 전환기 이렇게 정해놓고 네. 이 일이 끝나면 선거를 치르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 과도 정부 내각은 한 5년 정도는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과도 정부의 첫 여성 강요인데요. 네. 예. 힌드 카바왓 장관 어떤 인물입니까?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직 못 봤어요. 정말 당당하고 세련된 외모를 가지셨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예. 이 시리아의 종교적 소수파 기독교인이고요. 네. 기독교도고요. 또 축출된 바샤르 아라스 정권 때 오랫동안 저항해온 아주 유명한 야권 인사입니다. 1974년생인데 아버지는 그 동방 가톨릭교의 분파인 그리스 가톨릭 신자시고 어머니는 또 그리스 정교 신자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서 네. 태어났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아주 개방적이고 지적인 분위기였다 그래요. 그래서 성장기에 집에 항상 손님들이 많이 왔는데 뭐 정치인도 있었고 또 작가, 예술가들이 항상 많아서 그런 분위기가 이 힌드 카바왓한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다마스쿠스 대학, 명문 다마스쿠스 대학에서 경제학, 법학을 공부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터프스 대학에서 국제관계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았고 그 이후에 캐나다 토론토 대학 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도 공부를 했습니다. 미국 조지 메이슨 대학의 종교간 평화구축연구소 책임자로 일하면서 후학을 양성하기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시리아로 돌아온 다음에는 뭐 여성 문제 또 다양한 종교 민족 간의 갈등이 있어서 이걸 평화로운 공존을 모색하는 여러 활동들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 이제 반정부 시위 그다음에 내란이 본격적으로 벌어졌잖아요. 그 이후 내란이 장기화되면서는 이제 종전을 위한 노력을 이제 집중적으로 그 노력을 기울였는데 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시리아 평화협상 사무소의 부책임자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또 뭐 미국 평화연구소, 월드뱅크, 세계은행에도 몸담은 적이 있습니다. 네. 지난해 12월 말에 이제 아라사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이슬람주의 반군 하이아트 타흐리르 알샴 중심의 과도 정부가 출범을 했잖아요. 네. 그 이후에도 그동안에 벌려왔던 여러 가지 반아사드 활동을 인정을 받아서 헌법을 새로 제정하기 위한 기구의 뭐 준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시리아 사업가하고 결혼을 해서 일남 일녀를 두고 있고요. 네. 캐나다에서도 오래 머물면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시리아 국적과 함께 캐나다 국적도 갖고 있다고 그렇군요. 합니다. 네. 강요급은 아니지만 정부 요직에 임명된 여성들도 있다고요. 네, 이번에 예. 개편한 내각 개편안 발표하기 전에 지난해 말에 중앙은행 총재가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마이사 사브린이라고 하는 그 원래 중앙은행의 부총재였어요. 네.
네. 근데 이제 총재로 임명이 됐습니다. 시리아 중앙은행 역사가 71년이라고 하는데 사상 최초라고 합니다. 근데 사브린이 그 이전에 이제 중앙은행 부총재까지 할 정도로 원래 유명한 회계 전문가 경제학자이고요. 또 수도 다마스쿠스 증권거래소 이사도 지낸 적이 있을 정도로 아주 명망이 높은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 부처에 여성정책 관할 부서가 있거든요. 네. 여성국이 있는데 또 역시 지난해 말인가 올해 초에 여성을 여기다 임명을 해서 또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력을 이렇게 보니까 과거에 독재 체제였음에도 네. 뭐 수준 높은 교육도 받고 사회 활동도 좀 했던 여성들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예, 하게 그렇습니다. 되네요. 뭐 미국 네. 유학도 하고 네, 그랬다고 네, 하는 네. 걸 보면은요. 워낙 이제 알 아사드가 군부 독재 아사드 정권이 군부 독재 체제이지만 또 군부 독재의 특성상 또 세속 정치 문화가 아주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좀 여유 있는 계층 또는 정부와 이 아사드와 이제 친분이 있는 그런 특권 계층은 또 여러 이제 여성들도 적극적으로 사회 활동도 하고 유학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표적인 여성이 이제 2006년부터 아사드 정권이 무너진 2024년 말까지 제2 부통령을 지낸 나자 알 아타르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시리아 최초의 이제 여성 부통령 기록을 세웠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해임이 됐죠. 근데 아타르는 시리아 집권 세력인 바트 당내 보수파로 아주 유명했고 네. 또 그 이전에는 또 20년 동안 문화장관을 했다고 하니까 아사드의 아주 충성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그 밖에 또 관광장관 또 문화장관도 여성이 맡은 적도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제 세속 독재 체제에서도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긴 했지만 사실 인권 차원에서는 여성의 인권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한때 22개 아랍 국가들 중에서 이 시리아의 여성 인권이 19위 거의 바닥을 차지한 적이 있는데 여성에 대한 성폭력, 인권 침해, 또 가정 내에서의 여성의 지위, 또 여성의 정치적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에서 매우 열악해서 대다수 여성들은 뭐 거의 최악의 상황에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과도 정부 초반에만 해도 네. 뭐 시리아가 제2의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이 맞아요. 되는 게 아니 이런 예. 우려가 정말 많았었거든요. 제2의 뭐 IS가 되는 게 예, 아니냐 맞아요. 이렇게 예. 생각이 되었죠. 근데 걔가 결과 지금 말씀 들으면서도 뭐 탈레반하고는 좀 차별점이 맞아요. 분명히 있는 차별점이 게 아닌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네. 보이는데 이번 개각을 보니까 더 그런 네, 느낌이 네, 네. 있습니다. 이 반군 사령부가 이제 시리아를 장악한 바로 다음 날 이슬람식 여성의 그 머리 스카프죠. 머리를 가리는 스카프 히잡 착용을 강제하지 않겠다. 옷차림이나 뭐 외모 관련해서 뭐 어떤 선택권을 존중한다. 이런 거를 아주 일찍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시리아 국영 언론사에 소속된 직원들을 이제 보호하고 또 언론인에 대한 여러 뭐 괴롭힘도 제재하겠다. 그래서 언론 자유도 인정을 했고요. 또 뭐 여러 이렇게 이제 좀 호의적인 반응을 얻을 만한 조치들을 발표를 했죠. 네. 근데 이런 조치들은 아무래도 국제사회로 우려를 좀 부식하고 그렇죠. 또 주민들이 그동안에 이제 분열됐던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좀 시리아에서 정상적인 통상 세력이다, 통치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좀 강화하기 위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유의미한 부분은 지난달 13일에 새로운 헌법 선언문이 발표가 됐어요. 아직 네. 헌법 전문이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헌법의 어떤 방향으로 이제 새 헌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선언문을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보면은 춘팔강 언론의 자유, 또 문화적 종교적 특성에 대한 존중, 그러니까 국민과 이제 사회를 통합하겠다는 거죠. 네. 또 사유재산권, 여성의 교육, 노동 참여권, 또 정치적인 권리 보장 이런 것들을 담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새로 발표되는 헌법에도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게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삼권 분립 원칙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고요. 대통령이 비상사태 선포권을 가질 수는 있는데 또 사법부와 재판의 독립성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점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네. 또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 탄핵과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는 이 어떤 결정은 입법부인 인민의회에 맡긴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 다만 국가 원수, 그러니까 대통령은 반드시 무슬림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변화가 많이 이루어졌구나 했는데 마지막에 그리고 샤리아라고 하죠. 이슬람 예, 율법. 예. 이거를 법체계의 근간이다. 이렇게 이제 분명히 명시해놓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100% 지금 어떤 좀 긍정적인 방향성은 방향 달라지지 인지 아닌지 이대로 이행을 할지 여부는 예. 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예. 들어요. 네. 국제사회에서 뭐 여전히 조금 의구심이 조금 한편에 좀 남는 맞습니다. 네. 이 반군 세력, 지금 과도 정부를 이끌고 있는 반군 세력이 원래 그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하야트 타흐리르 알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뭐 예전에 그러니까 지난해 말에 이게 시리아 정권이 무너질 때 많이 들으셨겠지만 네. 이 조직이 원래 알카에다와 연계된 알 누스라 전선입니다. 네. 그런데 2016년에 알카에다와 관계를 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뭐 그렇지만 미국은 사실은 뿌리가 같으니까 테러 조직이다 해서 명단에 올린 적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반군 조직의 수장이 바로 지금 임시 대통령을 맡고 있는 아메드 알샤라거든요. 네. 그런데 미국 정부는 이 사람의 목에 $1,000만 약 140억 원의 현상금을 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상금 또는 수배령은 지난해 말에 미국 특사단이 시리아를 가서 알샤라를 만났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철회는 됐어요. 그리고 또 알샤라가 외신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 과거 이제 그 테러 행위에 대한 어떤 질문에 자기가 철없던 시절에 했던 일탈행위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거 이제 댓글들을 보니까 아니 무슨 어린 시절에 일탈행위를 그렇게 끔찍한 테러를 하냐 이런 반응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지만 그래서 여러모로 이제 앞으로 행보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반 개각만 놓고 보면은 여성 장관과 뭐 소수 종파, 소수 민족들의 장관들을 포함한 데는 최근에 얼마 전에 시리아에서 그 아사드 지지 세력하고 정부군이 이제 굉장히 뭐좀 세게 붙었잖아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인명피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아사드의 정치적 세력의 이제 근거지가 라타키아라고 하는 지역인데 여기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이걸 토벌한다고 하면서 뭐 1,000명이 넘는 사람을 살해를 했는데 이 중에 대다수가 이제 아사드가 소속됐던 알라위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뭐 이거는 학살이다 이렇게 비판도 많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과도 정부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우려 또 비판도 높아졌고 이 시리아가 다시 이제 뭐 어떤 정상 궤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도 정부가 이대로는 안 되고 또 다양한 민족, 종교 이렇게 포용하는 이 정부를 구성해라라고 하는 압박을 했는데 아마도 이번 개각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국제사회의 요구에 반응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이제 시리아 재건을 위한 여러 가지 국제사회 제재 해제, 네. 또 경제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기대한 행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제재가 해제되기도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이제 이 새 정부 임시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그 네. 이후에 올해 초에 그리고 또 특히 지난달에 영국에서 제재를 해제했습니다. 뭐 네. 다 제재를 해제한 건 아니고 일부인데 금융, 에너지, 교통 부분에 24개 기업에 제재를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뭐 아직도 제재받고 있는 기업이 50개가 넘고요. 네. 또 개인의 제재는 300명이 넘는데 어쨌든 이 영국의 제재 해제 중에서 유의미하게 봐야 될 거는 시리아 중앙은행 네. 주로 이제 금융 부분에 대해서 이 제재를 해제했고 그래서 시리아가 어떤 국제 금융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이 밑바탕을 깔았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는 움직임이었습니다. 네. 또 유럽연합도 이제 비슷한 움직임인데 시리아 재건을 위해서 중앙은행에 당초 제재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 조치를 이제 일부 유예했습니다. 그래서 뭐 잘 진행될 경우에는 이 조치들을 아마도 무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미국은 그에 비해서 시리아 중앙은행을 포함해서 다양한 조직, 뭐 회사, 개인들에 대한 제재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죠. 그렇군요. 네. 네. 시리아 경제는 지금 정말 뭐 파탄 직전입니다. 뭐 네. 워낙 오랫동안 이게 무력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워낙은 기름도 많이 나는 국가이거든요. 네. 근데 유정, 뭐 정유소 이런 가스정 이런 것들이 거의 다 파괴가 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대부분의 시설이 지금 폐허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시리아 화폐 또 가치도 막 너무 떨어지고 또 외환 보유고도 거의 바닥이 났다라고 하는 게 네. 뭐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리아 재건의 첫 단추는 서방의 제재를 빨리 해제하느냐에 그렇죠. 달려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좀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는 네, 게 그런 아닌가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 트럼프 대통령 뭐 만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어요. 다음 네. 달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정까지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제 5월에 사우디아라비아를 첫 해외 순방한다고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이때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하는 길에 이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을 만날 예정이다라고 하는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이 만약에 두 사람이 만난다면 정말 저는 이색적인 만남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미국 정부가 한때 테러리스트로 해서 1,000만 달러의 현상금까지 걸었었는데. 목에 걸었던 사람인데 예. 지금은 좀 달라졌다 그래도 그런 사람이 미국 대통령과 한 자리에서 만나서 악수를 한다. 이거는 예. 정말 이색적인 광경이 네, 네, 되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만남을 사우디의 실권자죠.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아. 중재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두 사람이 만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과도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뭐 본격적인 국제사회 복귀 신호탄이 될 수 있고요. 그렇죠. 또 미국으로부터 네. 경제 제재 완화를 받아내기 위해서 이제 주력할 걸로 보여집니다. 미국은 내전이 발발한 이듬해에 2012년이었죠. 시리아와 단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단교 상태인데 네. 그러면서 이 바샤르 알 아사드 독재 정권에 이제 맞서는 반군 조직들을 지원을 했잖아요. 간접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는데 이 두 사람의 만남에서 좀 어떤 이런 이야기들도. 이야기들이 나올지가 예. 주목이 됩니다. 그때 가서 또 자세히 알려드리고요. 네. 참고로 우리 정부도 이 과도 정부에 대해서 평가가 좀 긍정적이에요. 네. 그래서 시리아 수교하기 위해서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상태이고요. 네. 또 이제 구체적인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리아로서는 미국의 경제 제재 완화가 정말 그렇습니다. 발전에 예. 중요한 키가 되기 예. 때문에 5월에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어떻게 될지도 주목됩니다. 오늘 글로벌 이슈 시리아의 최근 과도 정부 개각과 관련된 움직임 짚어봤습니다. 오혜리 국제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